안녕하세요. 별이 속삭입니다. 오늘은 헨리크 입센의 희곡 헤다 가블러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사회에서 여성의 삶과 선택, 자유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 헤다 가블러는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며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1막에서는 결혼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헤다와 그녀의 남편 예르겐 테스만,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관계와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헤다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럼 지금부터 헤다 가블러 1막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막. 넓고 고상한 분위기의 응접실. 어두운 색으로 꾸며진 공간이 차분한 느낌을 자아낸다. 무대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출입구가 있고 묶여있는 커튼 너머로 그 방이 살짝 보인다. 오른쪽 벽에는 양쪽으로 여닫는 문이 있어 현관과 연결되고 왼쪽에는 유리문이 있다. 그 유리문 너머로는 베란다와 단풍이 곱게 물든 숲이 한눈에 들어온다. 응접실 한가운데 커버가 씌어진 타원형 테이블과 몇 개의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커다란 도자기 난로와 안락 의자, 그리고 쿠션이 달린 스툴이 자리 잡고 있다. 한쪽 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고 소파와 원탁, 테이블 위에는 꽃병 속의 신선한 꽃들이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다. 벽에는 제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벽걸이 램프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다. 두터운 양탄자가 깔려 있어 공간은 더욱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드는 이곳.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선다. 모자를 쓰고 양산을 손에 든 미스 율리안의 테스만. 65세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회색 외출복 차림이다. 그 뒤를 따라 하녀 베르테가 종이에 싼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어딘가 촌스럽지만 평범한 인상의 그녀는 묵묵히 주인을 따르고 있다. 율리안에. 문간에 멈춰서서는 귀를 기울이고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 아직 안 일어난 모양이야. 베르테.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아가씨. 어젯밤에 워낙 늦게 배가 도착한걸요. 게다가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젊은 마님이 정리해야 할 짐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율리안에. 저런. 그렇다면 푹 쉬도록 내버려 둡시다. 하지만 일어났을 때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줘야지. 유리문 쪽으로 가서 문을 활짝 연다. 베르테. 손에 든 꽃다발을 어쩔 줄 몰라하며
테이블 옆에서. 이거야 원. 마땅한 자리가 남아있질 않네. 그냥 여기에 놔둬야 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 꽃다발을 피아노 위에 놓는다. 율리아네. 그래. 그러고 보니 이제 자네한테 새로운 주인이 생긴 셈이네. 내 소중한 베르테. 자네랑 헤어진다 생각하니 정말 섭섭해. 베르테.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가씨.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랫동안 아가씨들을 모셔온 걸 생각하면. 율리아네. 할 수 없는 일이지, 베르테. 달리 어쩔 수 없잖아. 예르겐이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꼭 그래야 된대. 하긴 어렸을 때부터 자네가 그 애 키우다시피 했으니까. 베르테. 네, 아가씨. 하지만 집에서 노상 누워 계시는 리나 아가씨를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돼요. 아가씨를 그렇게 남겨두고 오다니. 가엾게도. 더군다나 새로운 하녀가 환자 수발을 제대로 들 수나 있을까요? 율리아네. 어떻게든 가르쳐야지. 그때까지는 중요한 일은 내가 직접 하면 되고. 가엾은 내 누이 걱정은 안 해도 돼, 베르테. 베르테. 하지만 한 가지 더요. 이곳 젊은 마님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실지 걱정이 되네요. 율리아네. 그거야 뭐 처음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 베르테. 어쩐지 무척 까다로운 분이실 것 같아서요. 율리아네. 그야 그렇겠지. 가블로 장군의 따님이니까. 장군이 살아계실 때 어땠는지 알고 있잖아.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돌아다니던 거 기억나? 검정색 승마복에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베르테. 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땐 그런 분이 도련님과 결혼을 하게 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한걸요. 율리아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렇게 된걸. 베르테, 생각났을 때 말해두지만 예르겐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해. 베르테. 네, 젊은 마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젯밤에 돌아오시자마자요. 그럼 그게 정말인가요? 율리아네. 그럼 정말이고 말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대. 이번 여행 중에. 나도 어제 부두에서 듣기 전까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베르테. 저런, 뭐든 될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정말이지 능력자세요. 하지만 사람들 병까지 고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율리아네. 아니, 그런 박사가 아니라.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지만 곧 보다 더 훌륭한 명칭으로 불리게 될 거야. 베르테. 오, 정말요? 이번엔 어떤 명칭인데요?
율리아네 미소 지으면서 곧 알게 될 거야. 감격하여 돌아가신 요움 오빠가 훌륭하게 자란 아들의 모습을 봤다면. 주위를 둘러보며 그건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베르테? 가구 커버를 왜 죄다 벗겨놓은 거지? 베르테, 마님의 분부예요. 의자에 커버 씌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율리아네, 그렇다면 여기를 거실로 사용할 모양이지? 베르테, 그런 것 같아요, 마님 생각은. 하지만 도련님, 아니, 박사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예르겐 테스만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입을 벌린 빈 트렁크를 들고 오른쪽에서 등장한다. 33살이지만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인다. 보통 키에 약간 살이 쪘으며 개방적이고 쾌활해 보이는 얼굴이다. 머리카락과 콧수염은 금빛이고 안경을 썼다. 편안한 실내복을 대충 아무렇게나 걸쳤다. 율리아네, 안녕. 좋은 아침 예르겐. 예르겐, 출입문 쪽에서. 아니, 율레 고모, 고모. 그녀 곁에 다가와 애정어린 몸짓으로 손을 잡으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일찍. 응? 율리아네,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려고 왔지. 예르겐, 어젯밤은 잘 주무시지도 못하셨을 텐데요. 율리아네,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았어. 예르겐, 부두에서 되게 잘 들어가신 거예요? 응? 율리아네, 그래, 그랬다니까. 고맙게도 브라크 판사님이 친절하게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신 걸. 예르겐, 마차로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했어요. 그게 보셨다시피 해다가 짐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바람에. 율리아네, 그래, 정말 엄청난 짐이더라. 베르테, 예르겐에게, 마님한테 가서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는지 여쭤볼까요? 예르겐, 아니야, 됐어, 베르테. 그럴 필요 없어. 필요한 게 있으면 배를 누르겠다고 했으니까. 베르테,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아, 그렇군요. 예르겐, 그냥 여기 이 트렁크 좀 갖다 놔줘요. 베르테, 트렁크를 집어들며. 이건 다락방에다 치워놓을게요. 현관문으로 나간다. 예르겐, 생각해보세요, 고모. 트렁크에다 온갖 서류들을 가득 담아 갖고 왔어요. 고모는 상상도 못하실걸요? 저 자료들을 찾느라 여기저기 기록 보관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지 뭐예요. 그 중에는 아무나 알아보지도 못하는 고문서들도 있어요. 율리아네, 그랬니? 신혼여행을 가서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구나. 예르겐, 네, 정말 그랬어요. 모자 좀 벗으세요.
제가 끈을 풀어드릴게요. 응? 율리아네.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며 세상에. 이러고 있으니 네가 마치 아직도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 같구나. 예르겐 모자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어디서 이렇게 근사한 모자를. 율리아네. 그거 헤다 때문에 산 거야. 예르겐. 헤다 때문에요? 응? 율리아네. 그럼 함께 외출을 했다가 괜히 헤다가 나 때문에 창피해하면 곤란하잖니. 예르겐. 그녀의 볼을 가볍게 토닥이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다니.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 위에 모자를 놓는다. 자, 여기 소파에 앉아서 헤다가 올 때까지 이런저런 얘기나 나눠요. 두 사람 자리에 앉는다. 그녀는 소파의 한쪽 구석에 양산을 놓는다. 율리아네. 그의 두 손을 잡고 그를 바라보며 여기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정말로 기쁘구나, 예르겐. 우리 축복받은 요흠 오빠의 아들. 예르겐. 저도 기뻐요. 다시 뵙게 돼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길러주신 고모님이시잖아요. 율리아네. 그래. 네가 늙은 고모들을 위해 늘 마음 써주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단다. 예르겐. 리나 고모님은 전혀 차도가 없으신가요? 응? 율리아네. 그렇지, 뭐 가엾게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여전히 누워만 있지. 몇 년째 계속해서. 그래도 신께서 굽어 살피셔서 내가 그 애를 좀 더 보살펴 줄 수 있었으면 한단다. 안 그러면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제부터는 너한테 매달릴 수도 없는 일이고. 예르겐.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율리아네. 갑자기 어조를 바꿔. 어디 보자. 네가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게다가 헤다 가블러를, 그 아름다운 헤다 가블러를 차지하다니.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여간 많았어야지. 예르겐. 짧게 콧노래를 부르고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네, 저도 잘 알죠. 친구들 중에도 질투하는 놈이 있다는 거요. 응? 율리아네. 게다가 신혼여행도 그렇게 길게 다녀오고 말이야. 5달 이상이나. 거의 반년이나. 예르겐. 아, 그건 저한테 일종의 연구 여행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기록 보관소들을 전부 뒤지고 다녀야 했죠. 아시다시피 책도 엄청 읽어야 했고요. 율리아네. 그야 그랬겠지. 은밀히 목소리를 낮추어. 그건 그렇고 예르겐. 무언가 특별히 나한테 할 얘기는 없니? 예르겐. 여행에 관해서요? 율리아네. 그래. 예르겐. 아니요. 편지로 알려드린 것 외에는 별다른 건 없어요.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율리아네. 그래, 그 얘기는 들었지. 하지만 내 말은 그 뭔가, 그래, 미래에 관한 얘기 같은 건 없는 거니? 예르겐. 미래요? 율리아네. 그래, 어쨌거나 난 늙은 고모잖니. 예르겐. 네, 가능성이야 있죠. 그럼요. 율리아네. 아, 예르겐. 교수가 될 전망이 밝다고 봐야죠. 율리아네. 아, 교수. 그렇구나. 예르겐. 네. 확실하다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고모, 그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율리아네. 미소를 지으며. 그야, 물론 잘 알고 있지. 네 말이 맞다. 화제를 바꾸어. 우리 네 여행 얘기를 하고 있었지? 돈이 많이 들었겠구나. 예르겐. 네. 그나마 장학금이 충분해서 어느 정도 보충이 되긴 했죠. 율리아네. 그래도 두 사람이 쓰기엔 넉넉지 않았을 텐데. 예르겐. 네. 이해하기 힘드시죠? 응? 율리아네. 게다가 여자를 동반한 여행이었잖니. 듣자 하니 그럴 경우 돈이 꽤 든다고 하던데. 예르겐. 그야 물론 더 들죠. 그렇지만 해달을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율리아네. 그럼, 물론이지. 요즘에는 신혼여행이 필수라던데. 그건 그렇고 집은 좀 둘러봤니? 예르겐. 네, 당연하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있었는걸요? 율리아네. 그래, 어떤 것 같아? 예르겐. 아주 근사해요. 다만 한 가지, 뒷방이랑 해다 침실 사이에 있는 두 개의 빈 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율리아네. 웃으며. 지내다 보면 다 쓰임새가 있을 게다. 예르겐. 그렇겠죠. 옳은 말씀이세요. 책이 점점 늘어나니까요. 율리아네. 그래. 나도 그 책을 생각하고 있었어. 예르겐. 무엇보다도 해달을 생각하니 기뻐요. 발크 장관의 저택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약혼 전부터 종종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율리아네. 그래,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집을 내놨는지. 그것도 딱 너희들이 여행을 떠나려던 참에 말이야. 예르겐. 그러게요, 고모.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응? 율리아네. 그 대신 돈도 많이 들었어.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거야. 예르겐. 약간 기가 죽어 그녀를 본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고모? 율리아네. 그럼 당연하지. 예르겐. 얼마나 될까요? 대략?
네? 윤리하네. 글쎄다. 계산이 완전히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 예르겐. 그래도 브라크 씨가 다행히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헤다에게 그렇게 써보냈던데요. 윤리하네. 그래,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게다가 가구나 카펫에는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예르겐. 보증이요? 고모가요? 뭘 담보로요? 윤리하네. 연금을 담보로 내놨지. 예르겐. 펄쩍 뛰며. 네? 고모랑 설마 리나 고모 연금도요? 윤리하네. 그래,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니. 예르겐. 그녀 앞에 서서. 고모, 제정신이세요? 연금이라뇨. 그건 고모와 리나 고모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잖아요. 윤리하네. 됐다, 됐어. 그렇게 떠들 것 없어. 어차피 형식적인 건데 뭐. 브라크 씨도 그렇게 말하던데. 나 대신에 모든 일을 친절하게 해결해 준 사람도 그분이니까. 그저 형식적인 거라고 그분도 이야기했어. 예르겐. 그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윤리하네. 이제 앞으로는 네 봉급에서 갚아 나갈 텐데 뭐. 그러니까 그저 조금만, 처음에만 도와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니? 예르겐. 고모는 항상 절 위해 희생만 하시네요. 윤리하네. 일어서서 두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네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일 말고 이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니? 넌 의지할 부모님도 안 계시잖니. 이따금 고비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천만 다행으로 네가 그걸 다 이겨낸 거야, 예르겐. 예르겐. 네, 사실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다니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윤리하네. 그래, 너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공격하려던 사람들은 모두 궁지에 내몰렸으니까. 모두 추락해버렸지. 특히 내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어. 결국 자업자득인 셈이지. 정말로 불쌍해. 예르겐. 에일레트에 관한 소식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떠난 후에요. 윤리하네. 뭐 새로운 책을 냈다고 하더라. 예르겐. 뭐라고요?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최근에요? 윤리하네. 그렇다는 소문이야. 대수롭지도 않을 거야, 틀림없이. 네 새 책이 나오면 얘기가 금방 달라질 거다. 그래, 어떤 내용이라고 했지? 예르겐. 중세 브라반트 지방의 간의 수공업에 관해서요. 윤리하네. 세상에, 그런 것을 다 쓸 수 있다니. 예르겐. 하지만 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수집한 엄청난 양의 자료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윤리하네. 아무렴.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런 일에는 너를 당할 사람이 없지.
다른 사람도 아닌 넌 축복받은 요홈 오빠의 아들이잖니. 예르겐, 일단 시작하게 돼서 정말 즐거워요. 특히 이렇게 아주 멋진 내 집에서 일을 하게 돼서요. 율리아네, 게다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애 태우면서 그리워하던 사람을 아내로 맞았잖니. 예르겐, 그녀를 안으며, 오, 그럼요. 물론이죠, 고모. 헤다는요, 정말 경이로운 여자예요. 출입문 쪽을 보고, 아, 저기 오네요. 응? 헤다가 내실을 통해 왼쪽에서 등장한다. 29세.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외모에 창백한 얼굴을 지녔다. 푸른 빛이 감도는 짙은 회색 눈은 차갑고 맑으며 고요한 분위기를 풍긴다. 갈색 머리카락은 적당한 숱을 가지고 있으며 세련되면서도 약간 느슨한 모닝드레스를 입고 있다. 율리아네, 헤다 쪽으로 다가가며 안녕, 헤다. 좋은 아침이야. 헤다, 손을 내주며 안녕하세요, 미스 테스만. 일찍 오셨네요. 율리아네, 약간 어색해하며 우리 새 신부께선 새 집에서 잘 잤어? 헤다, 네, 고맙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예르겐, 그럭저럭? 그거 다행이군. 내가 일어났을 때 당신 아주 곤히 잠들어 있던데. 헤다, 다행이죠. 어떤 경우에도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미스 테스만. 이렇게 조금씩이요. 왼쪽을 보고 저런, 하녀가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놨네. 마치 햇볕의 홍수 속에 있는 것 같군. 율리아네, 문 쪽으로 가면서 그럼 닫아야겠네. 헤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르겐에게 커튼 좀 쳐주세요. 볕이 조금은 죽을 테니까요. 예르겐, 문 옆에서 좋아, 알았어. 어때, 헤다? 이제 그늘도 생기고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헤다, 네, 이 방에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꽃이 너무 많아서. 좀 앉지 그러세요, 미스 테스만. 율리아네, 아니야, 고마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고맙네. 그만 집에 돌아가 봐야지. 집에 눈 빠지게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예르겐, 리나 고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조만간 찾아뵙겠다고도 전해주세요. 율리아네, 그래. 전하고 말고. 아, 그렇지 참. 주머니를 뒤진다. 잊어버릴 뻔했어.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예르겐, 뭔데요, 고모? 응? 율리아네, 신문지에 싼 것을 꺼내어 내민다. 자, 이것. 예르겐, 펼쳐보며 아니, 세상에. 이걸 간직해 두셨군요, 고모.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응? 해다. 오른쪽 선반 가까이에서. 그게 뭔데요? 예르겐. 내 옛날 실내화야. 슬리퍼 말이야. 해다. 아, 그거 기억해요. 여행 중에 가끔 얘기했잖아요. 예르겐. 그래, 없어졌으면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해다 옆으로 가서. 이것 좀 봐, 해다. 해다. 난로 쪽으로 가면서. 아니, 됐어요. 전 별로 관심 없어요. 예르겐. 뒤를 따라가며. 이것 봐. 리나 고모가 그렇게 앓고 계시면서 술을 놓아주셨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해다.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율리안해. 해다의 말이 맞아, 예르겐. 예르겐. 네, 하지만 해다도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까. 해다. 말을 막으며. 아무래도 저 하녀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테스만. 율리안해. 베르테랑 안 맞는다고? 예르겐.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응? 해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걸 봐요. 저런 낡아빠진 모자를 의자 위에다 아무렇게나 놔두잖아요. 예르겐. 당황하여 슬리퍼를 떨어뜨리고는. 그건 해다. 해다. 생각 좀 해봐요. 손님이라도 와서 보기라도 한다면. 예르겐. 저기 있잖아, 해다. 그건 율레 고모 모자야. 해다. 그래요? 율리안해. 모자를 집어들며. 그래, 이건 내 모자야. 그리고 이건 그렇게 낡진 않았어. 해다. 가까이서 제대로 보질 않아서요, 미스 테스만. 율리안해. 모자를 쓰면서. 사실 이거 오늘 처음 써본 거야. 예르겐. 아주 근사한데요? 정말 멋져요. 율리안해. 괜히 그럴 필요 없다, 예르겐. 주위를 둘러보고. 양산이... 아, 여기 있군. 양산을 집어들고. 이것도 내 거야. 중얼거리듯이. 베르테 것이 아니고. 예르겐. 새 모자에 새 양산. 어때, 해다? 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네요. 예르겐. 그래, 그렇지? 응? 고모, 가시기 전에 해다를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율리안해. 오, 얘야, 새삼스럽게. 해다는 늘 매력적인걸. 머리를 끄덕이고는 오른쪽으로 간다. 예르겐. 그 뒤를 따르며. 네, 그런데 살도 좀 오르고 건강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행하는 동안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아세요? 해다. 방을 가로지르면서. 조용히 좀 해요. 율리안해. 멈춰서서 돌아보고는. 살이 쪘다고? 예르겐.
네, 지금은 저런 옷을 입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라면 해다. 유리문 옆에서 초조해하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요? 예르겐, 틀림없이 저 티롤의 산 공기 때문일 거야. 해다. 무뚝뚝하게 말을 막으며 난 여행 떠났을 때 그대로예요. 예르겐, 글쎄, 당신은 그렇다지만 하지만 틀림없이 달라졌어. 고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율리안에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끼고서 그녀를 바라보며 예뻐. 해다는 정말 예뻐. 해다 곁에 가서 그녀의 머리를 잡고 아래로 숙인 다음 이마에 키스한다. 해다 테스만을 축복하시고 그녀를 지켜주옵소서. 예르겐을 위하여. 해다 살짝 몸을 빼며 놓아주세요. 율리안에 감동을 억누르며 두 사람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예르겐, 그럼 매일 오세요, 고모. 율리안에 그래, 안녕. 현관문으로 퇴장한다. 예르겐이 그녀를 배웅한다. 문은 반쯤 열려있는 상태이다. 리나 고모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과 슬리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예르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는 동안 해다는 방 안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화가 난 듯 팔을 들고 주먹을 쥔다. 그러더니 유리창에 커튼을 열어 젖히고서 쏘아보듯 밖을 바라본다. 잠시 후 예르겐이 들어와서 문을 닫는다. 예르겐, 슬리퍼를 집어들고는 뭘 보고 있는 거야, 해다? 해다, 조용히 자제하면서 그냥 나뭇잎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노랗게 시들어버렸네. 예르겐, 슬리퍼를 다시 종이에 싸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벌써 9월인걸? 해다, 다시 불안해하며 그렇네요. 벌써 9월이군요. 예르겐, 고모님이 보통 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안 그래? 좀 이상하게 격식을 차리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응? 해다, 난 그분을 잘 모르잖아요. 늘 그러시지 않나요? 예르겐, 아니, 오늘 같은 때는 없었어. 해다, 유리문에서 멀어지며 모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는 건가요? 예르겐, 그럴 리가. 어쩌면 약간은, 그것도 잠시뿐이겠지만. 해다, 하지만 응접실에 그렇게 모자를 던져놓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르겐, 율레 고모도 2번 다시는 안 그럴 거야. 해다, 고모님과 오해를 풀어볼게요. 예르겐, 그래, 사랑스러운 해다. 그랬으면 좋겠어. 해다, 나중에 고모님한테 가시면 저녁 식사에 초대하세요. 예르겐, 그럴게. 그리고 고모님을 아주 기쁘게 해드릴 만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말이야. 해다. 뭔데요? 예르겐. 당신이 고모한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 이제 가족이잖아. 말도 편하게 하면서 친근하게 대해줬으면 해. 날 위해서 말이야. 응? 해다. 아니, 싫어요, 테스만. 나한테 그런 걸 바라지 말아요.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고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노력해 볼게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예르겐. 좋아, 좋아. 다만 말이야, 당신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까. 해다. 난 잘 모르겠네요. 중앙의 출입문 쪽으로 간다. 예르겐. 잠시 사이를 두고. 뭐가 잘못됐어, 해다? 응? 해다. 내 낡은 피아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과 조화가 안 되네요. 예르겐. 첫 봉급을 받으면 그걸 바꾸도록 하지. 해다. 싫어요, 바꾸는 것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 피아노는 내 실에 두고 새 것을 여기에 들여놔요. 물론 여유가 생겼을 때의 얘기지만. 예르겐. 약간 머쓱해져서. 그래, 그렇게 해도 되겠네. 물론이지. 해다. 피아노 위에 있는 꽃다발을 집어들고. 어젯밤에 여기 이 꽃다발은 없었는데? 예르겐. 율레 고모가 당신을 위해 가져오셨겠지. 해다. 꽃다발을 들여다보고. 카드네요. 그것을 꺼내 들고 읽어본다. 오늘 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예르겐. 모르겠는걸? 누구야? 응? 해다. 엘브스테드 부인이라고 적혀있네요. 예르겐. 응? 정말? 전에는 미스 리싱이라고 불렀었지. 해다. 네, 맞아요. 짜증나는 헤어스타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홀리던 여자 말이에요. 당신도 열을 올린 적이 있다면서요? 예르겐. 웃으면서. 에이, 아주 잠깐이었지. 그것도 당신을 알기 전이었는데 뭘. 그런데 그 여자가 이 도시에 와 있다는 건. 해다. 우리를 찾아오겠다니 이상하군요. 같이 학교를 다닌 것 말고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예르겐. 그러게. 나 역시 꽤 오랫동안 만나지 않은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네. 그 여자 그런 외진 곳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 응? 해다. 잠시 생각하더니 불쑥 말한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도 거기 어디 아니에요? 그 에일레트 레브보르그요. 예르겐. 맞아. 바로 그 근처 어딘데? 베르테가 현관문으로 들어온다. 베르테. 마님, 아까 꽃다발을 갖고 오셨던 분이 또 오셨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꽃다발이에요, 마님. 해다. 아, 그래. 이쪽으로 모셔요. 베르테는 문을 열어 테아 엘브스테드 부인을 안내하고
자기는 나간다. 테아 엘브스테드 부인은 가냘픈 몸매에 섬세하고 예쁜 용모를 가진 여인이다. 그녀의 눈은 하늘빛으로 크고 둥글며 조금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표정은 약간 겁먹은 듯하고 뭔가 의문을 푸는 것처럼 보인다. 머리카락은 밝은 금발로 거의 백금발에 가깝고 풍성하게 물결치는 것이 사람의 눈을 끈다. 헤다보다 2살 어리다. 고상한 취향의 소박한 외출복을 입고 있으며 최신 유행 양식은 아니다. 헤다, 상냥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어서 오세요, 엘브스테드 부인.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뻐요. 테아, 긴장하여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네, 우리 만난 지 정말 오래됐네요. 예르겐, 그녀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도 그러네요. 응? 헤다, 예쁜 꽃 감사드려요. 테아, 별 말씀을요. 어제 오후에 바로 찾아뵈려고 했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르겐, 시내에는 지금 막 오신 건가요? 응? 테아, 어제 오후에 도착했어요.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헤다, 낙담이라고요? 왜요? 예르겐, 저런 리싱 부인, 아니 내 말은 엘브스테드 부인. 헤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테아, 네, 게다가 이곳에서 당신들 말고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헤다,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놓고 자, 여기 소파에 앉아요. 테아, 아니요, 불안해서 도무지 앉을 수가 없어요. 헤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이리 와요. 테아를 억지로 소파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는다. 예르겐, 그래, 무슨 일인가요, 부인? 헤다, 집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나요? 테아,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분이 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헤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르겐,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응? 테아, 네, 그렇죠, 물론. 저 실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여기 와 있어요. 헤다, 레브보르그가? 예르겐, 레브보르그가 돌아왔다고요? 들었어, 헤다? 헤다, 나도 들었어요. 테아, 돌아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귀찮은 일에 말려들게 되지 않을까 몹시 걱정이 되어서 말이에요. 헤다, 하지만 엘브스테드 부인, 그 사람이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테아, 겁먹은 듯 그녀를 보고 빠른 어조로 말한다. 애들 선생님이었어요. 헤다,
당신 애들이요? 태야, 남편 애들이죠. 전 아이가 없어요. 해다, 그럼 전처 애들이군요? 태야, 네. 예르겐, 약간 머뭇거리며.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친구도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를 받고 있나요? 응? 태야, 최근 2년 동안은 전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예르겐, 전혀요? 들었어, 해다? 해다, 듣고 있어요. 태야, 사소한 잡음조차 없었는걸요, 정말.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든.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가 여기 이 대도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돈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요. 전 그 사람이 너무 걱정돼요. 예르겐.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네 집에 그대로 눌러있질 않았을까요? 응? 태야. 책이 나오니까 저희 곁에 얌전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예르겐. 아, 그렇군요. 고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친구 새로운 책을 냈다고. 태야. 네, 대단한 책이에요. 문명의 발전 과정을 총괄적으로 다룬 방대한 저술이에요. 2주일 전쯤 나왔어요. 꽤 잘 팔리기도 하고 평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르겐. 그래요? 그렇다면 그건 분명 그 친구가 잘 나가던 시절에 써두었던 것이 분명하군요. 태야. 옛날 것이라는 뜻인가요? 예르겐. 네, 그렇죠. 태야. 아니에요. 전부 다 저기 우리 집에서 지낼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예르겐. 어쨌거나 반가운 소식이군 해다. 정말 놀라워. 태야. 네, 그러게요. 계속 그런 식으로만 쭉 나간다면. 해다. 여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태야. 아니요, 아직 못 만났어요. 주소를 알아내느라 무척 애를 먹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간신히 알아냈어요. 해다. 탐색하던 그녀를 바라보며. 저 남편 되시는 분이 좀 이상한 것 같네요. 태야. 흠칫 놀라며. 제 남편이요? 왜요? 해다. 이런 일로 당신을 시내에 보내다니 말이에요. 직접 찾아 나서면 좋을 일을 가지고. 태야. 아니에요. 남편은 바빠요. 게다가 제가 좀 살 물건도 있고 해서. 해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아, 그래요? 태야. 불쑥 일어나며 불안하게. 테스만 씨, 제발 부탁이에요. 엘레트 레브보르그가 찾아오면 잘 좀 부탁드려요. 틀림없이 올 거예요. 두 분은 옛날에 좋은 친구였잖아요. 게다가 두 분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잘은 모르지만 연구 분야도 같고. 예르겐. 글쎄요, 전엔 그랬죠. 태야. 그러니까요.
그러니 꼭 부탁드려요. 아무쪼록 그 사람을 잘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테스만 씨? 약속하시는 거죠? 예르겐. 네, 기꺼이 그러죠, 리싱 부인. 헤다. 엘브스테드. 예르겐. 에일레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게요. 안심하세요. 태아. 감사합니다.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도의 숨을 쉬며. 제 남편이 그 사람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헤다. 일어서면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게 좋겠어요, 테스만. 스스로 찾아올 사람이 아니니까요. 예르겐. 어쩌면 그러는 게 낫겠지, 헤다? 응? 헤다. 빠를수록 좋아요. 지금 당장이라도. 태아. 애원하듯이. 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예르겐. 그럼 당장 쓰도록 하죠. 주소는 가지고 계시죠? 엘브스테드 부인. 태아. 네. 주머니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내어 그에게 건네주며. 여기 있어요. 예르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깐 실례할게요. 주위를 둘러보고. 내 슬리퍼가. 여기 있었군. 종이꾸러미를 집어들고 가려고 한다. 헤다. 친절하게 부드럽게 써 보내세요. 그리고 조금 길게 해요. 예르겐. 응, 그럴게요. 태아. 하지만 절대로 제가 부탁드렸다는 얘기는 쓰지 말아주세요. 예르겐. 그럼요, 당연하죠. 응? 내실을 통해 오른쪽으로 사라진다. 헤다. 태아 곁으로 가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됐어요. 일석이조네요. 태아. 뭐가요? 헤다. 제가 저희를 쫓아내고 싶어 하는 거 눈치 못 채셨어요? 태아. 네. 편지를 쓰시게 하려고. 헤다. 그것도 그런데 당신하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태아. 어리둥절해서. 지금 그 일로요? 헤다. 네, 지금 그 일로. 태아. 불안해하며. 하지만 진짜 별거 없는데요, 테스만 부인. 정말 아무것도요. 헤다. 그럴 리가요? 뭔가 더 있을 텐데. 나도 그 정도는 알아요. 자, 앉아요. 이제 우리끼리 툭 까놓고 얘기해요. 태아를 억지로 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등받이가 없는 낮은 의자들 중 하나에 앉는다. 태아. 불안한 듯 자신의 시계를 보며. 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헤다.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 없잖아요. 자, 댁에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해봐요. 태아. 그거야말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건데요. 헤다. 하지만 나한테도? 우린 학교도 같이 다녔잖아요. 태아.
하지만 당신은 하나급 위셨죠. 그때 제가 당신을 얼마나 무서워했는데요. 해다. 나를요? 태야. 네, 엄청요. 어쩌다 계단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항상 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당기곤 했잖아요. 해다. 내가요? 정말? 태야. 네, 한 번은 제 머리카락에 확 불질러 버리겠다고 한 적도 있는걸요? 해다. 에이, 그거야 농담이었죠. 태야. 네, 하지만 그땐 제가 좀 멍청했잖아요. 어쨌든 그 후부터는 점점 멀어졌죠. 우리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해다. 그럼 다시 친해지도록 노력하면 되죠. 자, 학창 시절 땐 서로 말도 놓고 지냈잖아요. 서로 이름도 막 부르고. 태야. 아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해다. 아니, 그럴 리가요.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옛날처럼 친해질 거예요.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긴다. 자, 어서. 그녀의 볼에 키스하면서 이제 나랑 말 놓고 날 해다라고 불러. 태야. 그의 두 손을 잡고 내리누르면서 어쩜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실까. 전 전혀 익숙하지가 않네요. 해다. 자, 괜찮아.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 그리고 널 나의 사랑스러운 토라라고 부를게. 태야. 내 이름은 태야인데. 해다. 그래, 알아. 태야라고 한다는 걸 그만. 동정하듯 그녀를 보며. 그러니까 태야, 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별로 익숙하지 않다는 거니? 집에서도 그래? 태야. 집이라도 있었으면. 하지만 난 집 같은 건 없어. 그런 걸 가져본 적도 없는걸. 해다. 슬쩍 그녀를 바라보다가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야. 무기력하게 앞을 바라보며 그래, 맞아. 해다.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 처음에 엘브스테드시 댁으로 갔을 때 가정부로 간 거 아니야? 태야. 사실은 가정교사였어. 하지만 그 사람 부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첫 번째 아내가 당시엔 건강이 안 좋아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냈지.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집안 살림까지 돌봐야 했던 거고. 해다. 그러다 결국엔 집안의 안주인이 된 거구나. 태야. 쓸쓸하게. 그런 셈이지. 해다. 그럼 얼마나 된 거지? 태야. 결혼한 지? 해다. 태야. 이제 5년 됐어. 해다. 그랬구나. 태야. 5년간, 특히 최근 2, 3년간의 일은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해다.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당신이라니. 자, 해다.
태야. 그래. 해다. 하지만 해다가 알아주고 이해해줄 수만 있다면. 해다. 무심하게. 에일레트 레보보르그도 거기에 한 3년간 있었던 것 같던데. 태야. 미심쩍게 그녀를 쳐다보며. 에일레트 레브보르구? 그랬지. 해다. 여기 살 때부터 아는 사이였어? 태야. 아니, 거의 몰랐지. 이름 정도만 알았어. 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 집에 찾아온 거구나. 태야. 매일 우리 집에 왔어. 아이들을 가르치러. 왜냐하면 난 혼자서는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 해다. 그럼 당연하지. 그래서 네 남편은 늘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모양이지? 태야. 네, 당신... 아니, 너도 잘 알겠지만 지역 사법 집행관은 관내를 자주 돌아다녀야 하잖아. 해다. 안락 의자의 팔걸이에 기대며. 태야, 불쌍한 태야. 자,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봐. 있는 그대로. 태야. 좋아. 그럼 뭐든 물어봐. 해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말이야. 너한테 잘해주니? 태야. 피하려는 듯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해다. 너보다 나이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20살 이상이었지? 태야. 초조한 듯이. 맞아. 그래서 영 참을 수가 없었어. 나랑 그 사람은 모든 게 반대야. 우린 마음이 맞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전혀. 그 사람하고 난 정말... 해다. 그래도 그 사람은 널 사랑하지 않니? 자기 나름대로. 태야. 글쎄, 난 잘 모르겠어. 다만 나를 쓸모가 있다고는 생각하겠지. 돈은 많이 안 들고 싸게 먹히니까. 해다. 바보 같은 소리. 태야.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니야. 정말이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어쩌면 아이들이나 조금? 해다. 그리고 에일레트 레브보르그 정도? 태야. 그녀를 보며. 에일레트 레브보르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다. 그거야 뭐 너를 여기까지 보내가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으며. 그리고 너도 아까 테스만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태야. 신경질적으로 위축되어. 그래? 참, 내가 그랬지. 감정을 억누르고서 낮은 목소리로. 아니, 차라리 너한테 사실을 털어놓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다 알게 될 텐데 뭘. 해다. 하지만 태야? 태야.
사실을 말하자면 내가 여기 온 것은 남편한테는 비밀이야. 해다. 뭐? 남편한테는 비밀이라고? 태야. 그래. 그 사람 역시 집에 없으니까. 지금 여행 중이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 해다. 참을 수가 없었어. 거기서 그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말이야. 해다. 그래서? 태야.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우선 필요한 것을 챙겨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집을 나와버렸어. 해다. 그게 다야? 태야. 그대로 기차를 타고 곧장 이 도시로 온 거야. 해다. 저런. 어쩌면 그럴 생각을 다 했니? 태야.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면서. 달리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해다. 하지만 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돌아가면. 태야. 테이블에 다가서서 그녀를 바라보며. 돌아가? 그 사람한테? 해다. 그래, 물론이지. 태야.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해다. 일어서서 그녀 곁으로 다가가며. 그러니까 그럼 정말로 모든 걸 버려두고 아주 떠나왔다는 거니? 태야.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해다. 그래서 버젓이 집을 나왔단 말이지? 태야.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수는 없을 거야. 해다. 하지만 태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할까? 태야. 마음껏 떠들어대라지.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슬픈 듯이. 난 그저 내 갈 길을 찾아야 했어. 해다. 짧은 침묵 뒤에. 그래서 이제부터 어쩔 생각이야? 뭘 할 건데? 태야. 아직 모르겠어. 다만 내가 아는 건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뿐이야. 어쨌거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니 그렇게 할 수밖에. 해다. 테이블 쪽 의자를 끌어당겨 그녀 옆에 앉아서 그녀의 두 손을 만지며. 태야, 어떻게 된 거야? 에일레트 레브보르그와 너 사이에 어떻게 해서 그런 우정이 싹트게 된 거니? 태야. 어쩌다 보니 조금씩 그렇게 됐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 해다. 그래? 태야. 그 사람 옛날 버릇은 버렸어. 내가 그래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야. 나는 감히 그러지도 못해.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그만둔 거지. 해다. 자기도 모르게 빈정대는 듯한 미소를 띠며.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을 사람 만들었다는 거네. 말하자면. 귀여운 태야, 네가. 태야. 그래, 적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 대신 그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 날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어. 내게 생각하는 법과 그 많은 것들에 대해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해다. 그 사람이 널 가르쳤단 얘기야? 태야.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은 온갖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해 주었어.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 경이롭고도 행복한 순간이 찾아왔어.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돕게 된 거야. 해다. 네가 그 사람을 도왔다고? 태야. 그래. 그 사람이 무언가 쓸 때면 내가 꼭 거들어줬어. 해다. 사이좋은 동지처럼? 태야. 활기차게. 동지, 그래. 바로 그거다.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 정말로 행복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았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해다. 그렇게 자신이 없어? 태야. 쓸쓸하게. 에일레트 레브보르그와 나 사이에는 한 여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해다. 뚫어질 듯 그녀를 바라보며. 그게 누군데? 태야. 모르겠어.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 같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 같았어. 해다. 그 사람은 뭐래? 그 일에 대해서? 태야. 딱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언뜻 내비친 적이 있었어. 해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태야. 헤어질 때 그 여자가 그 사람을 권총으로 쏘려고 했대. 해다. 냉정하게 자제하며. 어머, 세상에. 여기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태야. 그래. 그래서 나는 그 빨간머리 가수가 아닌가 생각했어. 그 사람이 한때. 해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태야. 그 여자가 항상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게 기억나거든. 해다. 그럼 그 여자가 틀림없겠네. 태야. 두 손을 비틀면서. 그런데 해다. 그 가수가 이 도시에 돌아왔대. 난 완전히 망했어. 해다. 내실 쪽을 흘낏 보고 나서. 쉿. 테스만이 오나봐. 일어나서 속삭인다. 태야. 이 얘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태야. 벌떡 일어나며. 그럼 물론이지. 예르겐이 편지를 가지고 내실을 통해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예르겐. 자, 편지 준비됐어. 해다. 잘 됐네요. 마침 옐브스테드 부인이 가려던 참이에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정원 입구까지 바래다주고 올게요. 예르겐. 저기 해다. 이건 베르테한테 맡기면 되지 않아? 해다. 편지를 받아주고. 내가 그러라고 전할게요. 베르테가 현관으로 들어온다. 베르테.
마님, 브라크 판사님이 오셔서 두 분께 인사드리겠다고 하시네요. 해다. 이리로 모셔요. 그리고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줘요. 베르테. 편지를 받아주고. 네, 마님. 베르테는 브라크 판사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나서 도로 나간다. 브라크는 45세 된 신사다. 작지만 다부진 체격에 움직임이 가벼운 남자다. 둥그스름한 얼굴에 고상해 보이는 옆모습. 짧게 깎은 머리카락은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정성껏 다듬어진 상태다. 민첩하고 생기 넘치는 눈은 두터운 눈썹, 끝을 말쑥하게 다듬은 콧수염과 조화를 이룬다. 우아한 외출복 차림으로 나이에 비해 무척 젊어 보인다. 코안경을 끼고 있으나 때때로 벗어서 내려놓곤 한다. 브라크. 모자를 손에 들고 인사를 하며.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뵌 게 아닌지요? 해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르겐. 그와 악수를 하며. 언제든 환영입니다. 소개한다. 브라크 판사님, 여긴 미스 리싱. 해다. 브라크. 고개를 숙이며. 처음 뵙겠습니다. 해다. 웃으면서. 낮에 뵙게 되다니 무척 신기하네요, 판사님. 브라크. 다른가요? 밤하고? 해다. 네, 좀 젊어 보여요. 브라크. 그거 참 감사합니다. 예르겐. 해다는 어떤 것 같아요?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해다. 전 좀 내버려 두시고요. 그보다도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고 있는 판사님께 감사를 드려야죠. 브라크. 원, 별 말씀을. 그거야 뭐 기꺼이. 해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여기 제 친구가 가야 해서요. 판사님, 곧 돌아올게요. 모두 인사를 나누고 태화와 해다는 현관문으로 나간다. 브라크. 그건 그렇고 부인께서는 만족하시던가요? 예르겐. 네, 물론이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물론 여기저기 배치를 달리해야 하기는 하지만 이것저것 없는 것도 좀 있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사야죠, 뭐. 브라크. 그래요? 예르겐. 하지만 그런 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건 해다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좀 앉을까요? 응? 브라크. 고맙습니다. 그럼 잠깐. 테이블 옆에 앉는다. 기니 드릴 말씀도 있고요, 테스만 선생. 예르겐. 그래요? 아, 알죠. 앉으며. 이번 일에 대해서 말이죠. 응? 브라크. 아니, 돈 문제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다만 좀 더 검소하게 일을 치렀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르겐.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해다를 잘 아시잖아요. 궁색한 삶을 살게 할 순 없잖아요. 브라크. 네, 그렇죠. 어려운 문제네요. 예르겐. 하지만 다행히도
내 임용 문제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요. 브라크. 하지만 그런 일은 자칫 늦어질 때도 있죠. 예르겐. 무슨 소식이라도 들으셨나요? 응? 브라크. 확실한 건 아니고 잠깐 사이를 두고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예르겐. 뭐죠? 브라크. 당신의 옛 친구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돌아와 있어요. 예르겐. 이미 알고 있습니다. 브라크.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죠? 예르겐. 그 여자한테 들었어요. 왜 방금 헤다하고 나간 부인. 브라크. 아, 그렇군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대로 듣질 않아서. 예르겐. 엘브스테드 부인이요. 브라크. 아, 그 사법집행관의 부인. 그래, 그 친구가 그 사람들 집에 머물렀다지. 예르겐.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완전히 재기했다는 말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브라크. 네, 그랬다더군요. 예르겐. 게다가 새로운 책도 냈답니다. 응? 브라크. 네, 그러게요. 예르겐. 그것도 대호평이라면서요. 브라크. 정말이죠. 대단해요. 예르겐. 생각해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막힌 재능을 가진 그가 슬프게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브라크.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예르겐. 그렇지만 이제 뭘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헤다가 현관문으로 들어온다. 헤다. 경멸하는 듯 웃으면서 브라크에게. 테스마는 언제나 남의 생활을 이러쿵저러쿵 걱정하길 좋아해요. 예르겐. 아니야. 에일레트 레보보르그의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헤다. 힐끗 그를 보며. 아, 그래요? 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걸터 앉아 무심한 듯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르겐. 물려받은 유산은 이미 오래전에 탕진한 게 분명하고 해마다 새로운 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 이제부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이야기였어. 브라크. 그 문제로 얘기할 게 있는데. 예르겐. 뭔데요? 브라크. 그 사람한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친척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예르겐. 아, 그런데 불쌍하게도 친척들은 그 친구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브라크. 하지만 한때는 그 사람을 가문의 희망이라고 부르곤 했잖아요. 예르겐. 네, 옛날에는. 하지만 스스로 기회를 놓쳐버렸죠. 헤다. 혹시 알아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저 엘브스테드 사법집행관 댁에서 제기했다고 하잖아요. 브라크. 게다가 새 책도 나왔고.
예르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도와주고 싶은 거지. 방금 난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알잖아, 해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브라크. 하지만 테스만 선생, 오늘 저녁에는 내가 주최하는 독신남 파티에 오기로 했잖아요. 어젯밤 부두에서 약속하지 않았나? 해다. 당신 잊었어요? 예르겐. 까맣게 잊고 있었군. 브라크. 어차피 그 사람은 안 올 테니 염려할 거 없어요. 예르겐.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응? 브라크. 잠깐 망설이고 일어서서 의자 등받이에 두 손을 올려놓으며 테스만 선생, 그리고 부인? 이제 두 분께 더 이상 숨기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르겐. 에일레트에 관한 일인가요? 브라크. 그 사람의 얘기기도 하고 당신 얘기기도 하죠. 예르겐. 좋아요, 판사님. 말해주세요. 뭔데요? 브라크. 아마 선생의 임용 문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르겐. 깜짝 놀라 불안한 표정으로. 뭐가 잘못됐나요? 응? 브라크. 교수 임용에 경쟁이 붙게 될 것 같아서 말이죠. 예르겐. 경쟁? 놀라운 일이군, 해다. 해다. 안락 의자에 한층 깊이 몸을 파묻으며 네, 그러네요. 예르겐. 그런데 누구하고? 설마. 브라크. 네, 맞아요. 바로 그 에일레트 레보보르그죠. 예르겐. 두 손을 깍지 끼고. 아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돼. 응? 브라크.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르겐. 하지만 브라크 판사님, 그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팔을 휘저으며.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전 결혼한 몸입니다. 해다와 나는 그걸 전제로 결혼한 거라고요. 우린 막대한 빚을 져서 모든 것을 장만했고 게다가 율례 고모님한테도 빚을 졌어요. 왜냐하면 빌어먹을 임용은 약속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었어요? 응? 브라크. 자, 흥분하지 말고. 분명히 임용은 될 거예요. 다만 그 전에 경쟁이 있을 거란 얘기죠. 해다. 안락 의자에서 미동도 없이. 생각해봐요, 에르겐. 말하자면 일종의 스포츠 경기 같은 거겠죠? 예르겐. 해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지? 해다. 이전 자세 그대로. 그럴 리가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브라크. 어쨌든 부인, 지금으로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내 말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 물건을 사시기 전에 말입니다. 해다. 그렇다고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브라크.
그래요? 그러시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르겐에게 오후에 산책을 나갈 때 들려줘요. 함께 나가지. 예르겐. 아, 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해다.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손을 뻗으며. 안녕히 가세요, 판사님. 다음에 뵐게요. 브라크.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예르겐. 문까지 그를 배웅하며. 안녕히 가세요, 판사님. 그럼 여기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브라크 판사가 현관문으로 나간다. 예르겐. 방을 성큼성큼 가로지르며. 오, 해다. 모험 같은 건 할 게 아니었는데, 응? 해다.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면서. 모험이라고요? 예르겐. 그래, 여보. 부정할 수는 없겠지. 그저 막연한 기대 속에서 결혼을 하고 집을 얻는 건 확실히 모험이었어. 해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죠. 예르겐. 어쨌거나 그래도 우린 안락한 우리 집을 갖게 된 거야, 해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꿈꿔왔던 집 말이야. 응? 해다. 천천히 일어나 피곤한 듯이. 우리 합의 봤잖아요. 가급적 사교적인 생활을 하는 걸로. 그래서 좋은 집을 고집했던 거고. 예르겐. 그래, 젠장. 나도 무척 기대했지. 생각해봐. 엄선된 모임에서 안주인이 된 당신을 상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끼리 지내야 할 것 같아, 해다. 가끔 한 번씩 율례 고모나 집에서 보게 되겠지. 당신한테는 좀 더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는데. 해다. 물론 지금 당장은 집사를 부릴 수 없다는 얘기겠죠? 예르겐. 그야 그렇지. 그런 집사를 고용하는 건 엄두도 못 내요. 당신 알잖아. 해다. 그럼 승마용 말도? 예르겐. 깜짝 놀라. 승마용 말? 해다. 지금은 그런 것도 생각해선 안 되겠죠? 예르겐. 그렇고 말고 말할 필요도 없지. 해다. 방을 가로질러 가면서. 하지만 한동안 재미를 붙일 만한 물건이 하나 있죠. 예르겐. 빙그레 웃으며. 오, 천만 다행이로군. 고마워. 그게 뭔데, 해다? 응? 해다. 가운데 출입문에서 비웃음을 억누른 채 그를 바라보며. 네, 권총들. 예르겐. 공포에 사로잡혀. 권총? 해다. 냉정한 눈빛으로. 가블러 장군의 권총. 내실을 거쳐 왼쪽으로 퇴장한다. 예르겐. 가운데 출입문까지 쫓아가 그녀를 부른다. 안 돼. 부탁이야, 해다. 그런 위험한 물건에 손대면 안 돼. 제발, 해다. 응?
지금까지 해다 가블러 1막을 낭독해드렸습니다. 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해다는 새 신혼집에 들어섰지만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점점 불만을 느낍니다. 남편 예르겐 테스만은 학문에만 관심이 있는 둔한 성격이고 해다는 그와의 결혼이 자신의 자유를 점점 앗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초반에 등장한 율레 고모. 그녀는 조카를 위해 자신의 연금을 보증까지 서가면서 뒷바라지 하려 하고 빙빙 돌려가면서 조카 손주의 소식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헌신도 시선을 달리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예르겐에게는 한없이 사랑이 넘치는 고모지만 해다에게는 그냥 시댁일 뿐입니다.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족 관계의 미묘한 온도차는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1막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갈등의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레브 보르그는 예르겐과 학문적으로 경쟁하는 인물이며 그의 귀환이 예르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태아는 조용하지만 강한 인물로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는 앞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브라크 판사는 테스만 부부의 가까운 친구처럼 보이지만 해다와는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1막은 해다가 처한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서서히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2막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2막에서 만나요.